네, 안녕하세요. 수학전문 일비 충천 전체 원장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도 상반기 내내 진행하지 못하고 간담회라던가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도 답답하고 힘드실 테고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고 저희 학원인들도 사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겠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터넷으로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상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가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대략 제가 50분 정도에서 1시간 사이가 예상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한 20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여기서 도움 받으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알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끄시고 좀 시간 길어서 현장에서보다 훨씬 지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강 수업 들을 때 길게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루해서 힘들어서 막 비비 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하시면서 여기 부모님들도 끝까지 늦대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제가 나오고 위에는 진행 순서 있죠. 1, 2, 3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의 내용의 자료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오른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일비충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정시 확대 및 대입 흐름의 변화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대략 알고들 계시죠? 정시 반영 비율의 이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수능 볼 때 수학과 국어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점수 산출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을 오늘 드려도 아마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2차 설명일 때 학생들하고 함께 듣는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우리 수능 볼 때 어떻게 성적을 산출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과목이 뭐 중요하고 대입에서 정시로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2차에 있을 예정이니까 오늘 설명이 도움되셨으면 2차 때도 꼭 같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에 대한 대입 흐름의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입학제도 개편 추이는 뭐 크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고교 프로파일 전면 페이지. 얘가 뭔지는 아시죠? 각 고등학교들에서 대학에 저희 고등학교는 이렇게 특화 교육을 하고 입시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학교이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높이 평가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폐지시킵니다. 고교 서열화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학종이 완전히 무의미해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고2하고 올해 고1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1년이 지났고 했더니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학종과 교과 전형 둘 다 노려볼 수 있는 학년이다. 아직도. 물론 정시도 큰 기회가 있긴 하지만 학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시기가 바로 올해 고2, 고1 대상일 거라 보시면 되고 교사 추천서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축소돼서 개선됩니다. 올해 중3 학생들부터 혹시 오늘 이 시청해주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학종이 거의 의미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자기소개서로 시작하고 자기소개서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교과전형인 것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보기 어렵지 않냐? 거기다가 이 생기부 기재사항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특히 중3 이하는 굉장히 축소되고요.
올해 고1, 고2 학생들은 소위 자동봉진이라 불리는 자유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이 축소됩니다. 글자 수 비슷하잖아 그러는데 매번 축소됐고 내용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그 밑에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많이 의미 없어졌고 실제 교내 수상 한 학기에 한 건이 올라가는데 아예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올 텐데 정시 모집 늘어나고 수시 모집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더니 수시 모집이 77.3% 밑에서부터 보십니다. 2020학년도 작년 고3 2022학년도 75.7% 뭐야? 1.6%밖에 안 줄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6% 늘어났네? 그러면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국 기준이에요. 근데 전국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올해 내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과랑 종합전형을 보면 올해 42.3%에서 24.8% 2022학년도 내년에 42.9에서 22.9 뭐야? 교과 전형은 늘었고 종합 전형은 조금 줄어들었다. 2% 조금 안 되게 줄어들었네요. 1.9% 별 차이 없다. 계속 이렇게 보이지만 정시 20.4에서 21.9%로 별 차이 없다. 전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상위권 대학이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 재원생들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서울 기준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면요. 전형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15개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0 밑에서부터 위로 보세요. 2022학년도로 가면서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2만 명에서 4천여 명 줄어들면 20% 가까이 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교과 전형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정시 전형이 13,700명에서 18,200명으로 4,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4,559명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13,700명에서 4,50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교과 전형도 2,000명 넘게 늘어나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왕창 줄었고 정시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교과도 늘어났어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교과 전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늘어난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안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키는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시로 방향이 옮겨간 것이다. 정시로 방향은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의 모집 인원입니다. 순위는요. 학교 순위가 아닙니다. 자, 증감의 인원 순입니다. 중앙대는 2022학년도에 올해보다 학종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학교도 있네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숫자를 보시면 다 줄어들죠. 서울대는 230명이 줄어들고 다음 페이지 숙대부터 서고, 성, 건, 동, 연, 경 앞자만 부르겠습니다. 으로 쭉 다시 인원을 보시면 235명 주는 것부터 237, 454, 463 끝에 경희대는 937명 굉장히 많은 인원 밑에 4,916명이 학종에서 줄어드는데 이거 상위 15개 대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요 16개 대학 순위가 되겠습니다. 순위. 증감의 순위를 발표한 학교들 중에 주요 대학으로 추린 겁니다. 자, 정시 모집 인원은 고려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2021학년도 기준으로 768명이었는데 올해 고3입니다. 내년 때는 914명이 늘어나서 1682명이 됩니다. 많이 늘어나죠? 경희대 634명, 연세대 375명, 한양대 334명. 쭉 넘어가서 건국, 숭실, 숙명, 서울시립, 한국외대, 서울여대, 서강대, 광우대 순서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4,509명 정도가 늘어난다. 자, 정시 인원이 4,500명 늘어나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단히 표로 보시면 학교별로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급증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학년도 이후에 점점 늘어난 추세일 것이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를 제외하고 상위 6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 서울대 빼고 수시 2월 인원까지 46% 예상입니다. 그러면 정시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정시가 늘어나는 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지 도미노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전체 입학 정원이 10,000명이 조금 넘는데 2020학년도 작년 고3이 2,478명이 정시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900명으로 1,400명 조금 넘게 늘어나죠.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만 정시로 1,400명 넘게 뽑아버리게 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들어가던 학생들이 대규모 서연고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좀 이따 표로도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또한 밑에 의치한 약학부, 약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포함해서 의치한 카포까지 정시 누적 인원이 6,100명이 되고 서성한까지 해서 10,000명이 육박하게 됩니다. 일단 상위권 대학에서 추가로 뽑은 인원은 밑에 갈 학생들이었겠죠? 그 밑에 서성한 갈 학생들은 위로 갔으니까 거기도 구멍이 뚫리죠? 그럼 중경외시 들어갈 학생들이 또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도미노 효과로 자기가 받은 수능 성적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미노로 입시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략 이화여대, 건국, 동숙, 숙명여대까지 해서 한 20,000명 가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누적 인원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효과를 대략 최상위권 명문대학이 2개 정도 늘어났다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명문대학, 종합대학이 2개가 추가됐으니까 관문이 많이 넓어진 겁니다. 자, 교과전형 짧게 다뤄드릴게요. 건국, 경희, 고대, 동국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고려대를 제외하고 숙명여대를 제외하면 0명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교과전형이 0명인데 2022학년도로 가면은 저 빨간색 보지 마시고 인원이 340, 544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비율이 11%. 교육부에서 11% 정도로 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그 숫자에 맞춰서 늘렸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분당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아니었죠. 근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거의 안 뽑았으니까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몇 년 전까지 뽑았던 연대라든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잖아.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고 막 면접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교과 전형의 증엄도 실제로 수능 최저와 면접 같은 형식의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고교연계, 지역균형 추천이라는 형태로 해서 교육과 전형이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여대, 한양대도 마찬가지인 게 대략 11%에서 맞췄죠. 많이 늘어나 보이지만 전형의 형태를 보고 맨 밑에 보시면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적용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유리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명문대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사고나 아니면 분당 강남권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적당히 균형 지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냥 교과 전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연고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준으로 수시 2월 비율이 대략 6%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수시 2월 비율이 6%. 별거 아니잖아. 근데 학생 전체 정원으로 보면 600명이 넘습니다. 아까 정시 모집 인원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내년에 3,9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600명 정도가 수시에서 2월 되면 4,5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큰 인원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수시가 조금 주니까 10% 정도 이것도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넘어갈 겁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 흐름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훌쩍 넘어가고 이 그래프 잠시 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선발 인원이 최근 2018,
2019, 2020년도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최근 3년이 가장 심했다. 근데 최근 한 8년에서 10년을 보더라도 2022학년도의 숫자는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 선발 인원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예전보다 많이 커질 것이다. 수시 포함하고 일부 포함한 내용입니다. 많이 커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표는 2주 전 표라서 추가된 학교가 두 학교가 더 있습니다. 32개 약대 예정 인원이 34개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약대가 학부로 들어오게 되죠.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여기에 수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정시에도 600에서 700명 정도의 인원 증원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자, 최상위권 입시 지형이 또한 약대 때문에 내년부터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시 관문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학생 모집 인원 약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약대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이거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출생 인구가 73만 명이었어요. 올해 고2 기준으로 49만 명입니다. 24만 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수능 응시 인원도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고2가 수능 응시할 때 재수생이 늘어난 해 만에 떠나서 학생 수가 워낙에 많이 줄어서 40만 명대 초반을 예상 중입니다. 수능 응시 인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년 전에 비해서 정시 인원은 늘어났고 그리고 의대하고 한의대, 약대 이런 데서 이제 치대, 전문대학원이 없어지면서 학부 편입되면서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보다 2022년, 2023학년도에는 학생들이 어떤 높은 목표의 꿈을 이루기가 굉장히 쉬워지는구나. 물론 의대 입시가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의 좁은 관문보다 많이 넓어졌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넓어진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도전해서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힘든 건 아닙니다. 어차피 위에서부터 상위권 학생 숫자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이 응시하니까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면 그만큼 힘들어진 부분이 있지만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갈 비율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대입 관문이 좀 넓어지는구나.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학생들한테 너네 대학 들어가기 쉬워졌어 라고 소리 지르시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짤막하게 요약해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상위 6개 대학 기준으로 가면 45% 이상으로 변한다.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두 번째, 이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서 입시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학종은 감소하고 교과는 증가하는데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적용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학종이 감소하면 우리 내신 성적이 좋은 우리 아이가 학종을 준비했었는데 불리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1점대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설명회나 저희 부원장님 설명회에서 아마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학생들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문제는 일단 2차 설명회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잠깐 미뤄두고 큰 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약대 학부까지 편입돼서 인구 감소까지 진행이 돼서 사실 입시 지형이 내년부터 아주 많이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의 가장 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정시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냐? 서울대는 자연계열도 인문계열도 수학이 40%가 반영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국어랑 수학이 73.3%니까 서울대 들어가려면 국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탐구보다도. 뭐 탐구를 못해도 간다 라고 말하면 좀 아닌 거죠. 탐구도 잘해야 되는데 비중 자체가 수학이 크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이 예전에 한 3년 전까지 최상위권 학생들도 못 푸는 정말로 극강의 킬러문항 한 문제를 제외하고 꽤 어려운 객관식 한 문제 찍어 맞추고 나머지 문제들은 평이한 문제로 배치되면서 점수대가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폐단이 있다. 선생님도 잘 못 푸는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 한 문제 다 틀리라고 내는 거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합의해서 최근 2년 전부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줄어들고 꽤 어려운 문제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생들이 저 높은 92점, 88점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1등급 컷도 벌어지고 2등급 컷도 벌어지면서 점수차가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3등급의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요. 근데 저렇게 40% 가중을 주게 되면 수학에 의한 대입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뀔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바뀔 수능 수학은 학생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지옥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대입의 문이 더 넓어졌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문항을 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실 거예요. 자, 연세대도 자연계열이 수학이 33.3%, 인문도 33.3%. 자연계열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이거 제가 넘겼네요. 연세대 자연계열 기준으로 수학이 33.3, 탐구가 33.4. 국어하고 영어를 합친 것이 33.3%. 국어, 영어 합친 것과 수학 한 과목 또는 과학 한 과목과 같구나. 국어, 영어 못해도 가는구나. 아닙니다. 국어, 영어를 잘해야 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 과학을 확실하게 잘하면 국어, 영어에서 조금 손실 본 것을 충분히 만회하고 넘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 수학과 과학을 망치면 절대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는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으로 간다 정신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의 수학이 37.7%, 인문계열은 35.7% 반영됩니다. 국어랑 탐구는 자연계열이 똑같네요. 일단 수학이 더 높죠. 수학은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중치까지 계산하면 변별력은 수학에서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일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반영 비율이 재밌는 게 저 위에 대학부터 뭐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정도, 한양대 이렇게까지 보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0%가 넘고 40% 육박하고 막 이렇죠. 근데 그 밑에 학교로 가면 40%는 없어지고 30%대에 가끔 밑에 보니까 25%도 있네요. 인문계열이 경희대 인문이 수학이 25%네요. 사회계열은 일단 취업이 그나마 되죠. 수학이 35%네요. 인문사회계열 중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러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높게 됩니다. 자연계열은 월등 높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수학이 조금 더 25%가 숫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고 변별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수학을 못하면 아예 못 가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에서 조금 눈 높이를 낮추면 수학만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인문계열은 특히나 그런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 그래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크고 점수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반영 비율의 변화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료집으로 지금 설명해 보시면 막 숫자 적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사진 찍거나. 왜냐면 이 부분은 추후에 학원에 낮에 전화 주셔서 오후에 자료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부수를 준비해서 주말까지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얘기를 한참 하고 있네요. 자, 수능 만점자와 성적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맨 위만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학 가형을 보시면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80점, 4등급이 70점. 19학년도로 갈게요. 가형만 볼게요. 92, 88, 81, 73. 비슷하죠? 이 개념이 2018학년도로 보시면 92, 88, 84, 78. 점수 차이가 조금 납니다. 19학년도, 20학년도로 내려오면 4등급까지 벌어지는데 많이 안 벌어졌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비율을 보셔야 돼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로 넘어가면서 2등급의 수학 가형의 비율을 보면 10.96%에서 6.62, 7.11로 2등급에 들어간 학생 숫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 내에 있는 숫자가 급감하니까 점수 때는 저렇게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 학생들이 갖는 점수 차이는 커지는 거다 보시면 되고 1등급도 100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학년도 오면서 100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점, 96점, 92점에 골고루 퍼지게 되면 1등급 간에도 점수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2018학년도까지는 1등급이 92점에 다 몰려있고 88점에 2등급이 왕창 몰려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점자 수를 보면 가형 노란색을 오른쪽 끝까지 쭉 가서 보시면 2020년도에 893명, 그 전에는 655명, 그 전에 2018, 2017은 100명대였던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점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없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1등급끼리도 점수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1등급에 만점자 900명,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 틀린 학생이 막 2,000, 3,000명 됐다. 그러면 가형 기준으로 수학의 가중치를 곱했을 때 1등급이라고 정말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 96점 정도는 받아야 갈 수도 있겠구나, 의대 정도는. 그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끼리도 벌어진다. 이 정도가 핵심입니다. 나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어도 일부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2019학년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2020학년도로 오면서 조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제가 예상은 못하겠으나 가중치 기준으로는 가형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사실은 가나형이 없죠. 수학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 중입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요 뒤에 가면은 잠깐 퀴즈도 내고 조금 이제 전환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미적, 기하, 확통이 선택 과목이고 공통 과목이 수원수투죠. 수원수투가 22문항, 선택 과목이 8문항, 74점, 26점입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76점, 24점입니다. 34문항, 11문항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수학만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국어 얘기는 다음에 20대 2차 설명회 때 일부 좀 다룰 예정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바뀐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문항을 보시면은 9번에서 15번에 빨간 박스가 올라왔죠. 8번까지가 2점, 3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 8번까지 풀고 나면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어려운 4점짜리 문제가 9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 뒤에 3점짜리, 2점짜리가 또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감하기에는 예전에 13, 14번에부터 시작했는데 9번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은. 9번부터 4점짜리가 시작되고 15번까지 4점으로 힘들게 가는 거죠. 두 번째, 공통과목에서 20번에서 22번까지 4점짜리가 3문제 나오는데 고난도 문항이 2문제 가까이 출제될 거로 예상이 돼요. 수학 1 1문제, 수학 2 1문제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지치기 싫으니까 그러면 선택 과목부터 풀면 되지 않냐?
그럼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특히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미적분 기하는 매우 쉬운 과목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저 4점짜리를 피해서 선택 과목을 풀었는데 선택 과목도 어려우면 더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 끝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내야 되는데 아직 선택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8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22번까지 이미 아이들은 지칠 가능성이 커요. 어려운 4점짜리가 여러 문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주하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4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큰 고난도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관식 두 문제 4점짜리는 최소한 한 문제는 고난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30번이 예전에 극강 난이도의 30번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미적분 기하의 30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항의 분석의 흐름을 봤을 때, 문항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바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수능 수학은 평균 성적을 가지는 중위층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험이 될 거고 수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유리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줄어들고 어려운 문제가 수원수투에서 나오면 미적분보다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받을 가능성은 꽤 많이 올라간다 예상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한 문제 정도 버리더라도 96점이 그닥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상위층만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흔들려서 틀릴 수 있는 학생들이면 틀릴 문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리는 학생들이라면 이 수능 수학은 사실은 굉장히 최악의 시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통을 선택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8문항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바뀌는 수능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좀 커질 것이다. 국어도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문 하나에 문제가 6개가 출제되는 지문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국어학원 설명회에서 또 들으시면 될 텐데 국어도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의 문항수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어보도록 하죠. 수능 시간표와 성적표입니다.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수능을 어떻게 볼 거예요? 수능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1, 2, 3, 4, 5교시가 있는데 5교시는 특히 문과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수능 시험에 의미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시험 보면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옆에서 막 혹시라도 코를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방지하려고 이 외고 학생들이랑 같이 시험 보려고 제2외국어를 강제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변화하긴 했지만 일단 누구하고 같이 응시하냐라는 전략에서부터 한 문제, 두 문제도 차이 날 수 있는 게 수능입니다. 사실. 어쨌든 1, 2, 3, 4교시를 보면 수학은 30문항에 100분. 위에 국어 보시면 45문항에 80분. 수능 수학은 문항 수는 적고 시간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해결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끝까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내신과는 다른 시험이다 보시면 돼요. 수학 내신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뛰어났는데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빠르게 못 풀기 때문에 결국 시간만 주면 다 맞추는데 점수를 못 받는 학생도 있는 게 내신이라면 수능 수학은 좀 그거가 별개로 결국 수학 잠재력하고 열심히 노력한 훈련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을 보시면 사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탐 20문항을 30분 수학과 비교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탐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달달달 외워서 빠르게 풀어야 돼요. 빠르게 풀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 맞고 수학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도 4점짜리 문제를 결국에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성적표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원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분위 점수는 기재가 돼요. 100분위 점수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일단 탐구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에서
그러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어려운 과목 선택해갖고 점수가 확 올라간 학생들이 그 한 과목 때문에 유리해지는 걸 방지하려고 실제 대학들에서는 자체 백분위 점수, 환산 점수로 활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백분위 점수가 기재가 됩니다.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할 거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퀴즈. 국어는 선택 과목이 화작과 언어와 매체가 있죠. 언매라고 하죠. 언어와 매체가 문법, 화법, 작문이 문법이 아니라 그냥 평소문 같은 걸 겁니다. 아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할 거냐, 화작을 선택할 거냐. 의치학 입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고 뭐 아닌 분들도 알고 계세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법 같은 경우는 꽤 어렵지만 죽도록 공부해서 다 외워버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확실한 언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면요. 화작은 틀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만점을 받기에는 훨씬 쉬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문법은 일단 어려워요. 그런데 완벽하게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언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성적 산출 때문에 앞으로 좀 골치 아파질 예정입니다. 성적 산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확통, 미적, 기하. 이과 상위권 대학은 미적,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문과를 간 학생들과 지방에 있는 이과를 간 학생들이면 확통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선택 과목에 대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 선택 과목 눈치 싸움 비슷하게 수학과 국어도 눈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서 실제로 무슨 과목을 선택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적이 유리하냐, 기하가 유리하냐는 측면에서 이번 점수 산출 방법은 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자신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주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입시, 방금 계속 얘기한 성적 산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 산출 방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 비비고 잠시 손도 비비고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받아 적을 것도 한번 있으면 더 좋기도 합니다. 네, 수능 성적 산출 방법으로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의 산출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 모두 똑같이 반영됩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요. 원점수가 있겠죠. 실제 원점수. 뒤에서 표로 여러 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게 있고 백분위 점수라는 게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자, 표준점수는 선택 과목 난이도 차이에 의해서 유불리를 해소하려고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갖고 자기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평균이 매우 낮고 어떤 과목이 평균이 매우 높아서 쉬운 거 선택하면 점수가 높고 어려운 거 선택하면 점수가 낮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평균을 시작점으로 해서 벌어진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내는 게 대략 표준 점수다. 내가 위치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평균이 낮은데 점수가 상당히 낮지만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학생이 있죠? 평균이 높은데 또 그 안에서 조금 잘 봤지만 실제로는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되게 잘 본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이 점수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분위는 그 표준 점수끼리 줄 세운 다음에 최상위권부터 백분위로 끊는 겁니다. 그리고 등급은 그래서 4%, 11%, 23%로 누적으로 끊어서 등급 컷을 나눈 거죠. 자, 예전에 비해서 수학 기준으로 92점,
88점, 84점 하고 탁 끊어졌죠. 그럼 80점과 84점은 순수하게 4점 차이가 나고 그 하나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어요. 좋게 말하면 지금은 100분위로